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실 작품은 이기영의 고향이고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요번 2020 대비 이제 EBS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수업을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생님이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다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거 책을 사서 다 읽었어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여러분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한테 보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여러 가지. 그러면 이기영의 고향을 선생님이 왜 주목했느냐? 첫 번째, 신경향파의 대표 작품입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경향파 혹은 경향소설이라고 해요. 경향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카프 문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카프 문학은 좀 아니에요. 뒤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향파의 대표 작품이고요. 실천적 지식인이 나옵니다. 실천적 지식인. 여기서 실천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지식인 나오는 소설 하면은 이광수의 무정을 들 수 있는데 거기서는 관념적인 지식이 나와요. 근데 이기영의 고향에서는 실천적인 지식이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실천적이라고 선생님 쓴다 반면에 여기 이제 우리 반대말로 관념적이다. 오늘 글씨가 왜 이럽니까? 적어둘게요. 자, 구체적 해결 방식이 나옵니다. 실천적이니까요. 그래서 두레라는 거, 여기서 두레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안 지워지냐? 자, 네 번째, 성장현 인물이 나옵니다. 성장현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갑수기라고. 이 갑수기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름을 오키로 바꿔요. 뒤에 또 인물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민의 연대. 농민의 연대. 여기서 연대는 연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가고 싶어 하는 이 동네에 있는 학교. 농담이지만 여러분은 뭐 나중에 선생님 저는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합니다. 이 동네에 있는 학교 가죠. 그 대학이 뭐니? 연세대요, 서강대요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연대는 연세대가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거. 그런 이제 코오퍼레이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마구마구 기억하기로 넘어갈게요. 마기. 자, 중요 인물은 두 명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희준. 김희준은 동경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경 유학생인데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레를 시도하죠. 그리고 이제 소작료 감면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는 건 알죠? 좀 필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죠. 지주는 쉽게 설명하면 땅 주인이에요. 소작인은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우리가 소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작인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소작료를 주고 지주한테 지주는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주가 문제는 뭐냐면 소작료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정말 선생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재밌기도 하거든요. 연애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애정도 되게 많이 나와서 재밌기도 한데 여기서 정말 비참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뭐 중요한 인물 김희준, 안승학 그리고 갑수 그렇게 세 명만 뒀지만 여기서 이제 원칠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자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런 자작농들이 일제 강점기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자기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이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작료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소작료 감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승학은 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주는 아니고 지주 밑에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주는 주로 이제 서울에 있어요. 이 안승학은 두레를 거부하는데 겉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뭐 찬성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이 두레를 와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수기. 갑수기는 안승학의 딸이에요. 안승학의 딸인데 이 갑수기가
결혼 문제로 이제 가출을 합니다. 경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호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경호가 사실은 이제 구장의 아들인데 그럼 뭐 이제 이 마을의 장의 아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안승하게 알게 됐는데 경호가 사실은 그 구장의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아빠가 뭐 그런가 싶은데 그럼 그냥 경호를 반대하면 되잖아요. 결혼을 반대하면 되는데 이 안승학이 나중에 경호 아빠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아주 좀 안승학이 좀 비겁한 인물이에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아주. 자, 어쨌든 결혼 문제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공장에 취직합니다. 공장에 취직해요. 여기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원래 부유층인데 노동자가 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부유층이고 이 갑수기는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자랐어요. 근데 노동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장형 인물이다. 이름도 바뀌어요. 갑수기에서 오키로.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각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자각은 뭐냐면 이 현실을 자각했다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농민의 현실이 정말 비참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희준의 조력자가 됩니다. 도와줘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면 아까 희준이 소장료를 감면해 달라 그러잖아요. 흉년은 아니고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근데도 소장료가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비참하잖아요. 근데 또 수재를 입었네. 홍수가 난 거예요. 막 집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희준이 가서 소장료 깎아주세요. 이런 상황에 무슨 소장료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안승학은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이때 이제 갑수기가 이제 희준이한테 알려줘요. 사실 우리 아빠가 나의 결혼 문제로 경호가 자기 이제 그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경호 아빠를 협박을 했었다.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희준이 결국은 소장료를 어떻게 한다? 깎는다. 결국은 소작쟁이. 요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소작쟁이. 쉬워요. 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작료를 두고 지주와 소작이들 사이에 뭐 마름과 싸울 때도 있겠죠. 마름과 소작이들 사이에서 싸웠다 이런 얘기인데 이깁니다. 농민의 승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줄거리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신경향파하고 카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신경향파, 경향소설, 카프문학 다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막 썼어요. 프로문학. 그러니까 신경향파나 카프문학이나 프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경향파는 특징이 뭐냐면 계급성의 선명도가 낮습니다. 계급성의 선명도가 낮다는 건 그냥 좀 지주를 미워하고 마름을 미워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카프문학 같은 경우에는 신경향파에서 카프문학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래 부르주아이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지만 이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 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자기들이 소유하고 이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선생님이 자꾸 누르네요. 자,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너무 힘들게 한다. 노동을 착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카프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수능 특강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부조리한 농촌 어떻게 부조리해요? 그렇죠. 왜 지주들이 다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그렇게 농민들은 정말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선생님이 산 책은 고향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상은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장면 나와 있고요. 식민지 농촌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소외 현상. 선생님이 소외란 단어를 좀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때 도시화 요령할 때도. 그러니까 노동은 내가 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힘든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절대적 빈곤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귀향한 김희준이라는 그런 지식인을 통해서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농민의식에 대해서 농민들은 근데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면서도 어떻게 저항할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산다는 건 괴로운 거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며 이런 농민의식에 대해서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농민의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몽과 각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레가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두레. 두레는 주체적 공동체, 농민들끼리 공동체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타개하려고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에 관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회주의 경향소설에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도 이제 신경향파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신경향파 소설의 특징이 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지주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주 때문에 힘든데 최서혜 씨 작품이 좀 그런데 힘들면 그거 어떤 근본적 원인 지주와 그리고 노동자 지주와 마름 노동자의 어떤 근본적인 계급 관계를 좀 해결하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불질러 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 경향 소설의 한계를 극복했다. 선생님도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레예요. 여기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기로 나왔던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930년대 조선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대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와 유령에서는 어땠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농촌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우매했던 원터에 이 동네 이름이 원터거든요. 소작인들은 힘겨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진 않아요. 그냥 산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건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누굴 통해서? 김희준이 등장함으로써 그런 비판적 시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농촌 계몽 사업을 합니다. 계몽. 그는 농민과의 연대성을 확보하는데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김희준이 실제로 이제 같이 농사를 쳐요. 그러면서 연대성을 확보하려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이전의 농촌 계몽 소설이 선생님 얘기했죠?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소설 이광수의 무정. 싫어합니다. 이 소설. 재미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소설이냐면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나왔거든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순연애만 해요. 연애만 하다가 기차에서 자기랑 썸 탔던 여자들이랑 이제 만나요. 만나는데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저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무지렁이처럼 사는 저들을 보십시오. 너무 비참하지요?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와줘야 되죠. 뭐 이래요. 근데 구체성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베풀어준다.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똑똑하니까 베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도시 지식인의 하향적 시혜의식을 다른 것과는 차별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칭찬하지만 요 이제 이기영의 고향은 정말 대단한 소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본 동경에서 유학 후에 5년 만에 고향인 원터 마을로 돌아온 김희준은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그리고 제사 공장, 방직 공장이에요. 뭐 실 만들고 옷감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근대화가 됐다 이거예요. 철도 하면은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은 어때요? 가난해요. 목격합니다. 대부분 소작농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읽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당황스럽냐면 처음에 자작농이었어. 여기서 이제 원칠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농사 잘 짓고 힘센 인물로 나오는데 원래 자작농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사가 아니죠. 장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다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 그 고리 대금이 있었으니까 아주 이율이 높았나 봐요. 그럼 거의 다 소작농이 돼요. 그래서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의 현실을 목도한 희주는 스스로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몽 활동을 벌립니다. 그리고 농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아까 뭐 배웠어요 우리? 연대.
두레를 만들고자 마름인 안승학을 찾아갑니다. 안승학은 희준이하고 정면 충돌하기가 싫어서 표면상으로는 승낙하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두레를 해체하고 싶어합니다. 아무래도 마름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똑똑해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자기가 더 이상 착취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약간 좀 근데 또 막 이렇게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못하게 하면은 좀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제 학사미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와해를 시킵니다. 학사미는 이제 안승학의 좀 똘마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성이는 이제 안승학의 아들이고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아침 잡수셨어요? 하고 이제 학사미가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어. 희준이한테 들었어? 뭐요? 두레 말이야. 그래. 그럼 너는 그걸 반대해. 제가 반대해요? 그래. 지금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해보라곤 했어. 왜냐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짓겠다 그러는데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 그렇지만 내가 괜히 두레를 했다가 쓸데없이 비용만 쓰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좀 중요해요. 좀 돈만 들고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두레 비용을 냈다가 좀 손해만 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면은 그렇게 이게 이제 진짜 속마음인 거죠. 이면은 걔네가 힘을 모아서 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 이거죠. 농민의 주장이 세질까봐 이거를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두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략 이후로. 그래서 뭐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누구나 목적의식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술도 많이 안 먹고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담배도 이제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희준이는 농사꾼이 되겠어. 이러니까 그래 논도 아주 잘 매겠는데 왜요? 농사꾼이 되면 안 돼요? 하니까 아니 왜 동경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와서 농사꾼이 되려 그래? 왜 월급 생활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월급 생활보다 이런 일 뭐요? 농사죠.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이 이제 베스트 아니에요? 제일 좋아요. 아니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은 그냥 땅을 파먹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너는 공부 많이 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준이는 듣고는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보기 배웠죠? 보기 봤으면 읽으면서 바로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뭐? 패배주의. 농사 짓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이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그런 생각, 어떤 생각? 그런 패배주의. 노동을 하찮게 보는 거.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매한 생각인 거죠. 인간의 생산력이 우지차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 자, 내 팔자야. 모든 게 다 뭐다? 그냥 팔자다. 이런 아주 수동적인 사고방식. 노래가 있어요. 내 팔자야라고. 이거 왜 이러니? 내 팔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글씨를 너무 성의 없이 썼네. 다시 쓸게요. 내 팔자야. 응? 농사 짓는 거 싫지만 내 팔자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주가 땅을 갖고 그 땅을 서로 이제 독점해가지고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부조리한 제도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소장료를 낮추고 땅을 나눠 갖고
이러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뭐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거예요. 희준이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선하다.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병신이 아닌 다음에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 짓는 것, 석탄 캐는 것, 고기 잡는 거, 길쌈하는 거, 생산적 노동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희준이는 생각해요. 근데 이 농민들은 나오죠. 농민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놀고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생님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요새 친구들의 가장 큰 이제 소망은 뭐냐면 건물주. 하느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건물 갖고 싶어요. 선생님도 이제 갖고 싶은 건물이 있어요. 우리 그 인천고등학교 주변에 갖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건물은 갖고 싶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교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머리로 선생님의 두 손으로 번 돈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로워요. 저는 내가 번 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업하고 이런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주 스스로 좀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농민들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이런 게 정말 가치로운 건데 놀면서 잘 사는 까닭. 응? 놀면서 잘 사는 사람 누구? 지주.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다 그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희준이는 올 봄에 뒷산에 올라서 떡갈나무 잎을 보고 느끼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이들은 마치 떡갈나무 잎에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 뭐예요? 자, 연결시켜 볼게요. 숙명적 가치관.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내 팔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패배주의. 햇 잎새가 길게 싹터 나오는데 또 별표 햇 잎새. 햇 잎새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완전 사회주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우리가 못 배워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왜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묵은 잎새 힘들게 사는 건 팔자지 패배주의 그대로 그 밑에 붙어있다. 그들은 새 시대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 시대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햇 잎새죠. 그리고 이 묵은 사상은 이제 묵은 잎새입니다. 인간의 봄이 녹아야만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자, 인간의 봄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제 봄이라는 거는 개화죠. 계몽입니다. 그들도 계몽되어야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지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좀 길게 수업했네요. 선생님 15분을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길어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조금 짧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좀 넘겨보면요. 자 신경향파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 부조리함을 잘 밝히고 있는 거고요. 실천적 지식인,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냥 농촌 현실도 모르면서 그냥 뭐 농촌 계몽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소장인으로서 같이 농촌의 현실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적 지식인이 나옵니다. 관념적 지식인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 해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두레입니다. 성장형 인물이 나옵니다. 갑수기는 이제 우리 EBS 수록 부분에서는 갑수기가 비중 있게 나오지 않는데 갑수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갑수기 부분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수기가 원래는 이제 안승학의 딸이잖아요. 그런 마름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떤 농촌의 빈곤, 농촌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걸 자각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좀 농촌 현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렇게 희준의 조력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선생님 얘기했고요. 농민의 연대, 그 농민의 연대는 뭐다? 둘에다. 이런 해결 방식이 나와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작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글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신경향파 이런 게 수능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꼼꼼하게 보세요. 좀 선생님 열심히 찍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 좀 댓글도 달고 몇 명이나 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